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모습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 꼭 이제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요 세 가지 사건이 같은 연도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뭐였어요? 일단은 동학농민운동. 그죠? 일단은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요게 원인이 돼서 벌어진 전쟁, 청일전쟁.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도하죠. 가보게요. 요 세 가지가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같은 연도라는 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보개혁은 1차, 2차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었던 기관, 군국기무처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신분제 폐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가보개혁이 시작한다라는 걸 알리는 선언문이 있었죠. 그걸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홍범 14조. 요거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 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 물론 이제 군국기무처는 기관이고 홍범 14조는 문서지만 어쨌든 각각의 개혁을 상징한다라는 거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저는 재판소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었죠. 삼권 분립에 다가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일전쟁 때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삼국간섭.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원래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야 맞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포기하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일본은 요동반도 대신에 돈을 받고 이걸 산업혁명에 투자를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삼국간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나라는 삼국간섭을 보면서 아, 일본보다 러시아가 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당시 민씨 정권이 칠러파를 등용하려고 했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민씨 정권이 칠러파를 등용하려고 했었고요. 이러니까 이제 일본이 겨우겨우 조선을 차지하려고 청나라랑 싸워서 이겨놨는데 이제 러시아한테 뺏길까 봐 급하게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을미사변이죠.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일본 주도로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을미개혁에서는 두 가지 단발령과 하나 태양력 정도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태양력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발령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을미의병이 벌어지는 거죠. 을미의병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 혼란까지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고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거죠. 아관파천. 그리고 아간파천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이제 사실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은 둘 다 일본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관파천,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다는 건 누구한테 의지하겠다는 거야? 러시아한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일본 주도로 해왔던 개혁은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단발령도 아관파천 뒤에는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버리고 간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봐도 큰 단위로 봐도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잘 잡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정리했던 것부터 해서 지금 정리한 것까지 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PPT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니들도 쓰라고. 이해되시겠죠? 니들도 쓰라고 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입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스페이스바만 치면 편해. 내가 직접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가 악필임에도 직접 쓰는 건 뭐예요? 들어가면서 쓰라고. 들어가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지금 근대사 파트는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삼국시대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지난 학기에 이렇게 조선까지 배울 때는 막 몇백 년, 몇십 년 단위로 사건이 있었잖아. 몇십 년 뒤에 다른 사건이고 몇십 년 뒤에 다음 사건이고. 근데 지금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 저기 임술농민분기부터 해서 뭐 흥선대원군 뭐 강화도 조약 맺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이랑도 조약 맺고 통리기마문 설치하고 뭐 위정척사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모군란 터지고 갑신정변 터지고 그 사이의 사건들이 되게 촘촘해요. 한 10년 15년도 안 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1894년 한 해에만 3개의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갑오 다음이 바로 을미예요. 그 2년 안에도 벌써부터 어때요? 을미 사변, 을미 개혁, 그다음에 을미 의병, 아관 파천 몇 개의 사건들이 한 2, 3년 안에 두루룩 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바쁘게 사건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 들어갈 텐데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네요. 약간
뭔가 되게 모여서 시위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죠?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어, 독립협회, 대한제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관파천이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이었죠. 이렇게 고종이 자기 아내도 살해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 자기일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을미의병이 벌어지면서 이 혼란이 걷잡기 힘드니까 일단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죠.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그 나라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이거 주변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참 우스운 꼬라지이면서도 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 나라의 열강들, 뭐 프랑스니 독일이니 미국이니 온갖 열강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 뭐 삼림체벌권, 나무 잘라가는 삼림체벌권, 그다음에 금 여러 가지 이런 금속들 캐가는 광산채굴권, 철도 까는 철도부설권, 온갖 이권들을 다 뺏어갔다는 거 정도도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사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일단 급하게 요구해야 될 건 뭐겠어요? 이거 너무 민망한 거잖아. 무슨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쪽팔리게 거기 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와라.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서재필이 돌아오게 됩니다. 서재필이 누구냐? 요거 여러분들 사실 본 적 있어요. 누구냐면 이 양반인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봤는데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이 아저씨거든요. 또 한창 때네, 20살 때면, 그죠? 아, 20살 때 이렇게 앞머리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되게 잘생겼다, 그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훈훈하네요. 근데 이 서재필은요, 갑신정변을 이제 옥균이 형 따라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잘해. 그래서 굉장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랬던 지식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자기 나라 왕이 막 딴 나라 도망가 있고 이런 어, 쪽팔린 모습, 이런 모습, 그 나라가 엉망이니까 귀국을 했던 거죠. 이 양반이 서재필이에요. 돌아와서 일단 독립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어, 여러 가지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의 힘도 길러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사정을 다른 나라에도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반 백성들도 현재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독립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독립신문은 영어로 The Independent Day 뭐 이렇게도 불러요. The Independent. 왜 제가 영어 이름까지 같이 말씀드리는지 이제 보이시죠? 요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들을 읽으라고 한글판으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영문판으로도 나와요. 이거 이제 서재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영어판을 내는 의도는 뭐냐면 뭐겠어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또 외국의 다양한 문물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거고 세계의 정세는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모든 어떤 국민들이나 백성들,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된 독립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을 이제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독립협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는 갑신정변 시즌 2라고 보시면 돼요. 갑신정변은 사실은 뭐였어요? 정확하게 뭐 의회, 헌법 이렇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서양의 제도와 방식들, 이념들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을 한 게 갑신정변이잖아요. 근데 갑신정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정변을 일으켜서 정치의 형태를 바꿔보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뭐 우정국 장악하고 칼부림 내고 당시의 정부 고관들 다 죽여버리고 이러기 전에 사실 이 정치를 어쨌든 받아들이는 건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치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고 싶고 뭐 서양의 제도를 좀 받아들여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었으면 일반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설득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먼저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정치도, 그게 심지어 왕정이라고 해도 민주정은 당연한 거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는 정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부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놓치고 갔던 거예요. 그냥 정부 고관들만 다 죽이고 그 사람들 대신에 우리가 정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정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일반 백성들한테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우리가 왜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지지를 끌어내야 된다고. 근데 갑신정변 때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궁극적으로는 갑신정변이랑 목적이 거의 같아요. 서양의 제도인 의회나 헌법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갑신정변 시즌 2면 갑신정변 때의 단점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는 몇 명의 추진자들이 이제 정부에서 무슨 행사를 열면 그때 치고 들어가서 정부 고관들 다 죽여버리고 갑자기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협회 애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계층에 그것도 그냥 일부러 그냥 지배층, 관료나 일부 지식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백성, 천민들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설명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이렇게 대중단체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금도 모으고 성금 모아서 독립문, 독립관 이런 것도 세우고 각종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독립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사를 배울 때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당했다 이게 너무 강하게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독립협회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 당시에 우리가 독립하려고 만든 단체인지 알아? 아니에요. 독립협회는 독립운동단체, 그러니까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단체고 상대가 뭐 일제가 됐든 뭐 러시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른 나라의 지배 아직 안 당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것만 같은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단체지 일제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거. 지금 시점적으로도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가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정도를 꼭 구분을 해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신정변 시즌 2인데 하고 싶은 건 비슷한데 갑신정변 때 대중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를 설명도 하고 지지도 끌어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민공동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만민공동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사진이죠. 이렇게 어 광장 같은 느낌이죠. 약간 아고라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우리가 하려는 게 이런 거다. 그다음에 지금 국제사회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런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이 독립협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 심지어는 천민들까지도 저요해서 손들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실제로 사료에 남아 있어요. 나는 천민인데 나 노비 출신인데 뭐 물론 갑오개혁 때 신분해방은 됐지만 나 노비 출신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최소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발표하는 사료도 남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했던 게 만민공동회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은 러시아 내정 간섭이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한 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웬 떡이야 싶지. 그래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네 왕 여기 있는데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계속 내정 간섭을 해오고 이권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게 사실 근데 독립협회가 진짜 비판하는 건 고종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것저것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거 뺏어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국가의 본능이죠.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죠.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 거 빼앗아 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건데 독립협회가 진짜 비판하는 건 뭐냐면 왜 러시아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비두냐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여기서 비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고종 왕께서 쪽팔리게 거기 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 쪽팔리고 민망하게 다른 나라 공사관 가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들을 비판하는 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지금 고종 네가 러시아 공사관 가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 쪽팔리게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랑 같이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자 보세요. 만민공동회는 사람들을 만나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사람들이 관료들을 만난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겠어요? 만민공동회 때는 그냥 의견만 얘기해 본 거라면 관민공동회는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을 만나지. 왜냐하면 관료들은 제도들을 바꿀 수 있고 법령을 만들 수 있고 그 제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을 만났다는 건 독립협회가 진짜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한다는 거지. 즉 만민공동회 때 충분한 지지를 끌어냈고 이 지지의 힘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만나서 실제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관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거예요. 그래서 관민공동회 때 진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헌의 6조예요. 그리고 헌의 6조를 통해서 의회제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의회제를 이때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헌의 6조의 내용을 보면 이걸 외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일단 그래도 타협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 전제 황권을 견고히 한다 이런 멘트도 듣기 좋게 넣어주고요. 근데 역시 핵심은 요거예요. 어, 외국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중추원 의장이 합동날이 날 것. 즉 다른 나라랑 뭘 하든 우리나라에서 뭘 새로운 뭘 하든 간에 정부 대신도 사인을 해야 되지만 중추원 의장도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추원이 얘들이 생각하는 의회예요. 의회. 나름대로 의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뭔가 조약을 맺을 때도 의회 대표도 합동 날인해서 하도록 할 정도로 의회의 어떤 영향력을 확보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의회를 만들려고 시도해 봤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의회가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졌다라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마치 이제 위정축사 같은 서양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유교적인 정신으로 왕께 나의 군주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유교 선비로서의 자세를 잃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수파 대신들이 독립협회를 모함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협회 저렇게 의회 만들자고 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에 보면 의회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그 나라는 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만들었다. 지금 독립협회도 그렇게 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요. 사실 독립협회는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앞에 헌의육조도 보시면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독립협회의 의도는 뭐 황제를 몰아낸다 이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독립협회가 이런 거다 이런 모함을 하죠. 주변 대신들이.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런 모함을 당하면서 이제 고종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보부상 단체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합니다. 황국협회는 이제 그냥 단체 이름이고요. 보부상 단체라고 하는 보부상이 뭐냐면 이거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긴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학기 끄트머리에 배웠는데 우리 이제 17세기, 18세기 조선 후기에 조선의 상업이 발전하면서 5일장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팔 물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시장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부상이었어요. 근데 이 보부상들은 상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부가 어떤 보부상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단체를 이제 보부상 단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보부상 단체 이름이 황국협회였던 거죠. 그리고 보부상 단체는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허락을 안 해주면 자기들은 상인으로서 활동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종이 요청을 했을 때 보부상 단체였던 한국협회가 나서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고종은 환궁을 하게 됩니다. 뭐 독립협회 시절부터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이 있기도 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금방 돌아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고종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 시간에도 했던 얘기지만 자 일단은 청일 전쟁을 일본이 이겼죠.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에서 우리 동학농민운동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본이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갑오개혁을 치렀죠.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한테 뭘 당해? 삼국 간섭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볼 때는 러시아가 세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칠러파를 등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러시아가 강한 상태지. 그런데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을미개혁이 시작되죠. 일본 주도로. 이때는 또 일본이 강한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 끝나고 나서 을미의병 터지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를 놓고 청나라는 이제 끝났고 자 갑오개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간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관파천이 있어요. 갑오개혁은 일본이 세게 움직이는 거고 삼국간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누가 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오개혁 때는 일본이 셌고 삼국간섭 때는 러시아가 셌고요. 을미개혁 때는 다시 일본이 셌고요. 아관파처 때는 다시 러시아가 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의 힘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두 힘이 같은 힘으로 서로를 이렇게 밀고 있으면 겉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이제 힘의 공백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고종 생각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이렇게 서로 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고 있다면 이건 힘의 공백 상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도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거지.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고종이 요 힘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원래는 이제 을미개혁 때 건양이었죠. 광무로 바꾸고 이거 흰색을 좀 고쳐야겠네요. 광무로가 연호가 아니라 연호는 광무예요. 광무. 연호를 이제 광무로 바꾸고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어, 지금 조선호텔 뒷자리인데 어쨌든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황제가 되는 거죠. 고종이 이때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그 민씨도 명성 황후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도 조선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그 국격이 한 단계 올라갔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주독립국가다. 이걸 선언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국가의 격을 높여서 황제의 나라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주변 나라가 오 이럴 것 같아요. 오 대박인데 짱인데 콧방귀도 안 끼죠. 황제래요. 놀고 있네. 이런 반응이야 주변 국가는. 왜냐면 여전히 약한 나라니까. 근데 사실 우리끼리 파티예요. 우리끼리 파티인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누가 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고 있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이거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파티긴 하지만.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치를 내걸고 나름대로 고종 주도로 이것저것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개혁해보자.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우리 나 진짜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 하는 게 일단 하는 게 뭐예요? 방 정리부터 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 정리 딱 하고 그다음에 내 각오 딱 써가지고 이번 중간 평균 100점 이러고 딱 써붙여 놓고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그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광무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을 추진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고종이 본인이 직접 황제의 자리로 스스로 즉위식을 해서 올라갔고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광무개혁은 누가 주도하는 걸까? 고종이 주도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왕이 직접 주도하는 게 이제 요 시기에는 이제 광무개혁이에요. 뭐 물론 앞전에도 이제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지만 일단 근대화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갑신정변도 그냥 일반 대신들이 갑자기 사람들 죽인 거죠. 그다음에 가부개혁도 사실상 일본이 주도한 거라고 봐야죠. 1차, 2차 다. 그다음에 을미개혁도 일본이 주도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왕이 주도한 첫 개혁이 광무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도 아까 뭐라고? 일본과 러시아가 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힘의 공백. 그게 있기 때문에 고종이 자기가 주도가 돼서 개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혁의 성격도 유추가 되죠. 그럼 이 고종이 주도하는 이 개혁은 마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하지. 서양의 제도는 뭐예요? 자꾸 민주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왕인데 민주주의로 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의 성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기본 방향은 보세요.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제도를 참조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겠다. 나는 여전히 왕으로 있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었더라 하는 것들만 반영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황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비슷한 걸 만들기는 해요. 대충. 이게 이제 대한국 국제인데 근데 헌법 사실 서양의 제도의 핵심하면 의회와 헌법인데 고종은 의회 제도까지 받아들이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해체하는 거야. 사실 고종도 독립협회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걸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 독립협회를 진짜 해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의회는 아닌 거야. 왜냐면 의회가 나오면 의회 사람들이 다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내가 내린 결정에 의회에서 반대하는 합의를 해버리면 내가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의회제에서 의회가 반대하는데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종은 의회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의회제가 실시되면 나의 왕으로서의 권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고종이 독립협회가 원하는 거 해줬잖아. 아관파천 끝내고 돌아왔잖아. 그럼 됐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의회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헌법은 흉내라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국 국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제는 나라의 법, 나라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껍데기냐면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에서 명시해요. 이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은 다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제의 내용은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황제가 모든 권력을 최종적으로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만들긴 하지만 절대로 서양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군사제도도 개편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오개혁, 을미개혁 거치면서 가장 부족했던 개혁이 군사면에서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제도도 개편을 하고 근데 이거를 뭐 기억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노란색 없죠. 대한국 국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전지계 사업을 벌이는데 이제 전국의 토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소유자들한테 지계라는 이름의 소유권 문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다음에 요 뒤로 지계 문서를 발급해 준 뒤로는 누가 누구한테 땅을 팔았고 누가 샀고 요것도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사들도 세우고요. 어, 섬유는 옷 만드는 거고요. 해우는 뭐냐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배를 통해서 짐을 실어 날라서 물건을 파는 그런 걸 해운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철도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학교, 상공학교, 기술학교는 아실 거고. 상공학교는 이제 상업, 마케팅 이런 걸 배우고 또 공업 기술도 배우고 공업의 기본 원리도 배우고 이런 데가 상공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도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된 교육을 가르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유학생도 파견을 하고 나름대로 근대화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즉 서양의 제도인 의회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적인 헌법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던 거지 나름대로 이렇게 서양의 과학이나 기술, 상업의 발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한제국 때 광무기억이야말로 사실은 이 멘트를 붙일만 하죠. 자주적 개혁. 왜냐면 이건 정말로 고종이 주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주도한 거니까 정말 자주적 개혁이라고 할 만하고 나름대로 성과도 내요. 상업이나 공업이 정말 좀 발전을 하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계는 뭐예요? 일단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층, 고종을 중심으로 얘들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서양의 제도인 의회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열강의 간섭을 물리치지 못했죠. 이건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혁이 아니었거든.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를 같은 힘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권력 공백에서 주도한 개혁이었던 거지.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점이죠. 여전히 일반 농민, 일반 백성의 동의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종이 황제로서 명령을 해서 진행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한테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